Why don't you go to the airport and try to use that passport? Have fun. We'll see what happens. Have fun. Go to the airport. See what happens. 지난 11월 6일 도봉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수많은 민폐짓을 저질렀던 존이 소말리가 사과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말리에게 돌아온 건 비난의 화살뿐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소말리의 과거 행적은 전 국민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이번 사과에서도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편의점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컵라면물을 고의로 쏟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소말리는 여기에서 기행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얌전히 법의 심판을 받는 건가 싶었던 소말리가 최근 자신의 SNS에 미국 대사관에서 재발급받은 여권을 자랑하며 한국을 모욕하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말리의 행태를 지켜보던 한 미국인 변호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소말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상황이 절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해당 변호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변호사 루카스 그레이예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깊이 파고들게 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서는 한 나라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특별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런 사례는 제 20년 법조 경력에서도 처음 보는 거라 전 세계 법률가들도 주목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이 오히려 한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건 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확히 그런 경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처음 존이 소말리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건 유튜브를 통해서였어요. 무심코 스크롤하다가 본 영상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여행 브이로그인 줄 알았죠. 사실 저도 여행 콘텐츠를 즐기는 편이라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여행 영상이려니 했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나라의 특별한 면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반적인 콘텐츠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행동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뭔가 악의적인 게 느껴졌거든요. 보통 여행자들이 실수로 문화적 실수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의도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조롱하려는 악의가 느껴졌죠. 이건 제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도 명백한 고의성이 있는 행동들이었어요. 특히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그가 나는 미국인이다라는 말을 방패 삼아 다른 나라의 법과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저도 미국인이고 2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미국인으로서의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이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건 결코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의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해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현대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 또한 국가가 이런 도발적 행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와, 그런데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의 어느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법률가로서 여러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계획적인 업무방해는 처음 봤어요. 특히 이런 행동을 자랑스럽게 방송하면서 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죠. 이건 단순한 말썽이 아니라 의도적인 도발이었거든요. 보통 업무방해라고 하면 좀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달랐어요. 고의적으로 라면을 테이블에 쏟아붓고 직원이 말리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성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다니까요.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 한국의 형법 체계에서는 이런 행위가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걸 방송하면서 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의 행동이었어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세계 각국의 역사적 문제들을 많이 공부해왔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정말 현재 진행형의 중대한 인권 문제잖아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 인권 문제예요. 그런 의미 있는 장소를 이렇게 모독한다는 건
법적 문제를 떠나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뽀뽀를 하고 더 놀라운 건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역사적 아픔을 조롱했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법적으로도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증오범죄에 가까운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 일부러 부적절한 영상을 틀고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건 어느 나라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특히 한국처럼 공공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는요. 공공장소에서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민폐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행동을 일부러 카메라에 담아 방송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따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제가 특히 주목한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시청자들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그걸 통해 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인 범죄 행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시민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정말 특별한 현상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그저 SNS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정도로 그치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실제 행동으로 옮겼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UDT 출신의 한 남성이 조니 소말리를 직접 찾아가서 혼내준 일이 있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보통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도 언쟁 정도로 그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어요. 전직 특수부대 대원이 직접 나선 거죠. 이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물론 폭력은 좋지 않죠. 저도 법조인으로서 폭력적 해결 방식을 옹호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들의 정의감은 솔직히 멋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바로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한국 시민들은 이걸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다 보니 문득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아시아 출장이 있었는데 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서울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죠. 사실 처음에는 이 사건을 그저 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게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건 한 민족의 아픈 역사와 그것을 기억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걸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모두 담긴 특별한 이야기였어요. 특히 평화의 소녀상을 꼭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뭔가 마음을 전하고 싶었달까요? 법률가로서 전쟁 범죄와 인권침해 사례들을 많이 공부해왔지만 이렇게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아픔을 마주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특히나 이런 역사적 상징물이 누군가에 의해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우리도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처에 있는 꽃가게에서 정말 큰 꽃다발들을 준비했어요. 하얀 국화로 가득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다발이었죠. 근데 너무 커서 한 번에 들고 가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사실 꽃을 고르는 것도 많이 고민했어요. 단순히 예쁜 꽃이 아니라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꽃이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순결과 진실을 상징하는 하얀 국화를 선택했죠. 이 꽃다발이 단순히 제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 채널을 통해 이 사건을 지켜봐온 전 세계의 시청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인권과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이번 방문은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법률가로서 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마음을 전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존중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이 사건을 추적했는데요. 조니 소말리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세요? 미국의 법체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속한 대응이었거든요.
제가 놀란 건 단순히 처리 속도가 아니라 한국 사법 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보통 한국에서 경찰 수사는 24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빨리 진행됐어요. 이건 한국 당국이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는 게 정말 특별해요. 보통은 훨씬 더 중범죄에서도 이런 조치를 잘 내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건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특히 재미있는 건 검찰로 넘어간 다음부터예요. 제가 한국 법조계에 있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검사들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친절한 검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가끔 커피도 주고 농담도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문화적 차이예요. 미국에서는 검사도 상황에 따라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의 검찰 송치는 정말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 가면 90%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경우 검찰 기소 후에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한국은 달라요.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증거가 확실하다는 의미라고 해요. 형사 재판도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4회 정도의 공판기일로 나눠서 진행된다고 해요. 각 공판 사이에는 몇 달의 간격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정말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배심원 재판처럼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신중하게 심리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기간 동안 존이 소말리는 한국을 떠날 수 없어요. 그의 감옥은 한국이 된 거죠. 이건 정말 특별한 상황이에요. 물리적으로 구금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구금 상태나 다름없거든요. 더구나 이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한국 형사법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는 일종의 교육적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조니 소말리의 해커 친구들 얘기예요. 사이버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런 허점투성이 시도는 처음 봤네요. 조니 소말리의 지지자들이 해킹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스크린샷을 올렸는데요. 아, 이건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그냥 아마추어의 허세에 불과했어요. 누군가가 스크린샷을 올렸는데 마치 제가 해킹당하고 독스당한 것처럼 꾸며놨더라고요. 심지어 제 이메일 주소까지 공개했다면서 말이죠. 근데 그건 이미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였어요. 제 모더레이터들이 채팅방에서 공유하고 다니는 정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마치 누군가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비밀 사진을 해킹했다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죠. 이걸 제 사이버 보안 전문가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건 해킹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스캔일 뿐이래요. 진짜 해커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GUI라고 부르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허술한 가짜라는 거죠. 제 친구는 실제로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전문가인데 이런 초보적인 시도를 보고 웃음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게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시도 자체가 그들의 무지를 완벽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진짜 해커들은 절대 자신들의 활동을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초보적인 도구를 써서 허세를 부리지도 않죠. 이건 마치 권총 사진을 찍어놓고 핵무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우스운 일이에요. 더 재미있는 건 이런 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실제 해킹은 아니었지만 이런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업무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법률가로서 이런 증거들이 쌓이는 걸 보는 게 꽤 재미있네요. 이제 조니 소말리에게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의 형법 체계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미국의 법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들이 많거든요. 먼저 한국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단순히 징역이나 벌금으로만 끝내지 않아요. 그들은 사회적 책임과 교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벌금형의 경우 300만 원이 넘으면 강제 출국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한 조항인데요.
정말 세심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단순히 추방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다하게 한 후에 출국시키는 거죠. 더구나 벌금을 내지 못하면 더 강력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교도소에서의 강제노동 시스템이 있는데요.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공장에서 부품을 만드는 일, 도로를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 그리고 농업노동이요. 존이 소말리가 한국 배출을 수확하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보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게다가 이런 노동은 수감자들에게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효과도 있죠. 사실 이 모든 상황이 존이 소말리에 의도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가 모욕하려 했던 평화의 소녀상은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죠. 이건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역사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소녀상을 찾아 헌화하고 SNS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공감하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변화예요. 제가 법조인으로서 특히 주목하는 건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국제적인 인권 의식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예요. 법적 처벌을 넘어서 시민사회가 스스로 역사적 정의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더구나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기억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희망적이에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역사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불의 앞에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 정말 멋진 나라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대응 방식이에요. 그들은 분노를 그저 감정적인 표출로 끝내지 않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거든요. 법률가로서 특히 놀라웠던 건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SNS에서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죠. 이런 모습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민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존이 소말리가 자기 변호사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걸 봤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아세요? 제가 20년 동안 법조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법률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특히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한 그의 오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국선 변호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국선 변호인의 역할은 당신을 방어하는 거지,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국선 변호인은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로 그들의 임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정말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다면 그건 변호사 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사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해요. 이건 꽤 큰 비용이 들 수 있는데 특히 국제적인 사건의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게다가 한국에서 외국인이 누군가를 고소하려면 더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죠. 번역본을 준비해야 하고 공증도 받아야 하고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저는 언제든지 자신 있으니 얼른 소말리가 저한테 덤벼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법적으로 신나게 압도해줄 자신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허세는 법정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증거와 법리로 승부하는 게 법정이니까요. 저는 이미 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해뒀고 한국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죠. 실제로 제가 다뤄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이렇게 명백한 케이스는 드물었어요. 그가 스스로 SNS에 올린 영상들이 전부 증거가 되니까요. 법정에서는 이런 명백한 증거들이 그 어떤 허세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그는 아직 모르는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가 저를 고소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의 법적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좋죠. 그의 무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법정에서는 감정이나 허세가 아닌 오직 사실과 법리만이 중요하다는 걸 그도 곧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존이 소말리가 최근에 발급받았다면서 신나게 들고 다니는 여권이 있잖아요. 보통 미국 여권은 파란색인데 그이건 보라색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건 긴급 여권이라고 해서 원래 여권을 압수당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여권이에요. 여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몇 번 봤거든요. 보통은 여권을 도난당했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발급되는 건데 이건 명백히 그의 원래 여권이 압수됐다는 증거예요. 이런 긴급 여권은 보통 매우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효해요. 일반 여권처럼 10년이 아니라 길어야 1년 정도예요. 게다가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마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임시로 받는 종이 면허증 같은 거죠. 그가 이걸 마치 무슨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게 정말 웃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긴급 여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신분 확인,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 출국을 하거나 다른 나라로 가는 건 글쎄요. 그건 완전 다른 이야기죠. 특히 소말리처럼 법적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임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거든요. 더구나 그가 한국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국심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국제법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그가 실제로 이 여권으로 다른 나라에 입국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재미있네요. 저는 그가 공항에서 이 여권을 들고 출국을 시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웃음이 나와요. 국제법과 출입국 관리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은 정말 흥미진진한 법적 케이스가 될 것 같네요. 확실한 건 소말리에게 생기는 일이 아주 볼만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를 통해서도 재밌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존이 소말리가 거기서 자기 추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그의 디스코드 닉네임이 소말리 앱스타인이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앱스타인은 미국에서 자수성가로 유명한 억만장자 금융인이었는데요.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문사로 생을 비참하게 마감해버린 성범죄자예요. 이런 악명 높은 범죄자의 이름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쓴다는 건 소말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구나 디스코드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자신의 위법 행위를 마치 자랑스러운 업적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디스코드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가 한국의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가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한국 법에서 사실 적시에 대한 예외 조항이에요. 형법 제310조를 보면 진실을 전달하는 것, 특히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100% 보호받는다고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조항인데 많은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한국은 이런 식으로 공익을 위한 진실 보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 존이 소말리는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여러 건의 범죄가 쌓여 있는데 한국의 형사 절차에서는 이게 순차적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이건 미국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통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처리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첫 번째 범죄는 그가 초범이니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두 번째 범죄부터는 이미 전과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법률가로서 봤을 때 이 시스템은 정말 효과적이에요.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점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 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외국인 범죄자들에게는 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강제노동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국의 교정 시스템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사회에 대한 보상과 교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 범죄자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존이 소말리가 얼마 전에 한국인 유튜버들과 함께 사과 영상을 찍은 거 아마 알고 계시겠죠? 도봉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요. 근데 이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땐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법정에서 많은 피고인들의 사과를 봐왔는데 진심 어린 사과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는 확연히 달라요. 이건 완전히 후자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타이밍부터가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사고를 다치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진 다음에야 사과를 한 거거든요. 보통 진정한 반성이라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에요. 특히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늦은 사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건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민폐를 부리다가 일본 유튜버들한테 압박을 받자 사과를 했대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 사과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서 더 심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추방당했죠. 이건 그의 패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례예요.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중요한 증거로 봐요. 그리고 이번 사과에서 정말 어이없었던 건 소녀상의 의미를 몰랐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의 예전 영상들을 찾아봤거든요. 그가 이태원에서 소녀상을 발견했을 때 한 말이 이게 내가 찾던 거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동료한테 일본이 이 소녀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까지 설명했다니까요. 법정에서 이런 증거가 나온다면 그의 사과의 진정성은 완전히 부정될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사과 영상을 올리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태도였어요. 방금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이 보일 법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진정한 반성이란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마치 연극이 끝난 배우처럼 보였어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법정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민폐 영상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진짜 사과를 할 거면 최소한 그런 영상들부터 내렸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마치 한 손으로는 사과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아요. 특히 이런 디지털 증거들은 법정에서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가 진정으로 반성했다면 자신의 과거 행적부터 정리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제가 법조인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진정성 없는 사과는 처음 봤어요. 법원도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진정한 반성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의 모든 행동은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존이 소말리의 이런 무례한 행동들이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을 법학에서는 의도치 않은 긍정적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번 케이스는 정말 교과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이 오히려 전 세계적인 인권 의식 향상으로 이어진 거죠. 많은 외국인들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화가 난 걸까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을 수 있지만 이게 진지한 역사 공부로 이어졌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위안부 소녀상 참배가 일종의 필수 코스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고 배우는 장소로 변화한 거죠. 이건 정말 특별한 현상이에요. 보통 역사적 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외국인들이 소녀상을 찾아와서 헌화하고 SNS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역사적 아픔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발적인 연대는 국제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민들의 관심이 결국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법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세요? 존이 소말리는 한국을 조롱하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그의 행동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건 마치 부메랑 같은 효과예요. 그가 던진 모욕이 오히려 전 세계인의 공감과 지지로 돌아온 거죠.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분노가 이해된다면서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자발적으로 알리는데 동참하고 있어요. 이런 국제적인 연대는 정말 특별해요. 법률가로서 봤을 때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앞으로의 국제인권법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때로는 부정적인 사건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한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이 오히려 전 세계적인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구독자 1610만 명을 가진 미국 유튜버 펭귄지 채널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더라고요. 운영자인 찰스가 조니 소말리를 가장 싫어하는 스트리머로 지목하면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죠. 이런 대형 채널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미국의 젊은 층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채널이라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뉴스 전달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그 영상이 단 3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반응은 이 사건이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특히 댓글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조니 소말리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펭귄즈의 영상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왜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를 미국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죠. 이런 방식의 콘텐츠는 문화 간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돼요. 법률가로서 보면 이런 문화적 이해가 깊어질수록 국제적인 법적 협력도 더 원활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 영상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다시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보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소셜미디어가 가진 순기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의가 실현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게 위에서 아래로의 강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이런 현상은 법학에서 역설적 정의 실현이라고 부를 만한데 정말 교과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 법이라는 게 참 재미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을 텐데 한국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관할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배심원 선정, 증거 채택 절차 등으로 몇 년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검찰 송치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죠. 특히 한국 시민들의 대응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면서도 동시에 필요할 때는 직접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잖아요. 이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겼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이 법률 지식을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공유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기려고 하는데 한국의 시민들은 직접 법을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이런 적극적인 시민 참여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사건은 앞으로 국제법 교과서에서도 다뤄질 만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이제 조만간 조니 소말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가 그토록 조롱했던 한국에서 배추를 직접 수확하게 될지도 모르죠. 법률가로서 보면 이런 형태의 교정 시스템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단순히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특히 농업 노동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자연과 함께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가끔은 이런 직접적인 교훈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본 많은 사례들 중에서도 이런 형태의 처벌이 재범률을 낮추는데 꽤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특히 SNS 스타처럼 현실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실제적인 노동 경험이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소셜미디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이 전 세계적인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니 소말리는 한국을 비웃고 싶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니까요. 이건 정말 역설적인 결과예요. 그가 의도한 바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텐데, 오히려 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이 사건의 향후 진행 상황도 계속 지켜보면서 진행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공유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법적 처벌의 문제를 넘어서는 한 나라의 존엄성과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테니까요. 특히 디지털 시대의 국제적 범죄나 문화적 충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요. 하루빨리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죗값을 제대로 치르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